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여성으로 서울에서 거주하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남편을 가장 믿었었는데 그 분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게 되면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이때마다 저는 제가 어디서 모자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했고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서 동굴 속으로 숨어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어디서 모자르거나 부족해서 당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마침내 피해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이루다가 이제는 괜찮아지고 있어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억울하고 분통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이야기와 같이 욕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불행은 결혼 이후부터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자식이 둘 있었는데 자신들의 자식들이 결혼할 때 귀찮게 하기 싫어서 미리 자식들의 명의로 집을 사 놔두셨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그 집에 살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도 좋은 집이었어요. 저도 불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경우든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의 신혼집과 시댁은 옆집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집이 마주하여 서로 시댁 주방 창문에서 우리 집 베란다가 보여요. 신혼 생활을 한다고 해야겠죠? 어느 늦은 밤이었을 때 여름이 시작되려고 하는 계절이었어요. 밤은 쌀쌀했고 저와 제 남편은 야식을 먹으며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누님이 아직 안 자고 있는데 아이 방불이 켜져 있고 베란다 밖창문이 열려 있어. 빨리 닫아주고 우리 아들은 반팔로 있는데 긴 팔을 입게 하라고 했어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시댁에서 우리 집을 보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반팔을 입고 있는 것까지 세세하게 언급하며 날 보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가 신혼이라 애정 표현도 자유롭기에 어디까지 보고 계신 건지 궁금했어요. 바로 문을 닫고 커튼을 쳤고 남편에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문자를 보여줬죠. 당신 아이 정말 이런 어머님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소름이 쫙 돋았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나 봐요. 계속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설마 설거지하다가 우연히 보신 거겠죠? 엄마가 뭐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만 쳐다보고 있게? 남편은 이 상황을 웃으며 넘기더라고요. 저도 이게 우연일까 싶은 마음이 들긴 했어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낮이든 밤이든 커튼을 쳐서 살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문자가 오네요. 너네는 환기를 안 시키니 매일 문을 닫고 있으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아이, 하루에 2번씩 환기를 시켜야 해요. 어떻게 매일 문을 닫고 사나요? 두 번째 문자에서요. 확실해진 점은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을 매일 여러 차례 지켜보신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 관찰에 그치지 않고 간섭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그때까지는 넘겼는데 세 번째로 오신 문자에서 너희는 그 시간에 청소하면 안 돼. 너희 아들만 청소하는 건데 너도 쉽게 집안일을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다툼이 되는 것이야. 아, 너도 일부분 돕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문자가 너무 스트레스로 와닿아 이 부분은 경계를 넘은 것으로 여겨져 직접 찾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결혼해서 걱정이 많으시지요. 그래도 우리는 다 성인이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잘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도 의도적으로 우리 집을 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누군가가 몰래 저희 집을 엿보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싫지만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관심과 문자는 거절하겠습니다. 시어머님은 자신의 행동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제가 싫다는 말을 전하니까 뜨끔해하고 사과하세요. 어머, 미안하다. 아니, 내가 주방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들 집이 맞은 편이라고 해서 눈길이 저절로 가는 거야? 미안해. 이런 것은 사생활 침해인데 미안하다. 어머님,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도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말한 거예요. 아, 그래. 나는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뒤에서 흉한 소문을 내한테 직접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할게 그렇게 저희 집을 엿보는 시어머니의 만행은 평화롭게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아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결혼을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다들 늦게 하는 추세인데 너네 혹시 뭐에 가졌냐? 아니요, 아빠. 저희 아이는 3살이에요. 저와 이 사람 동갑이고 34살이면 이르지도 늦은 것도 아닌 나이 아닌가요? 다들 홍기가 꽉 찼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 더 끼고 살고 싶어요. 아이요, 너무 아쉬워요. 옛날 사람들이 부럽다 장가가면은 며느리까지 다 같이 살잖아. 나도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요즘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어머님과 가깝게 살고 자주 봐요. 그러면 되겠죠? 어쩌면 그래도 같이 살자는 말을 하지 않는구나. 그래, 알았어.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싫으니까 결혼 준비를 잘 해보자. 사실 남편의 누나도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나이에 하는 결혼이 빠르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 시부모님은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할 때 마치 아까운 아들을 하는 것처럼 저에게 준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반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자주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문과인데 불구하고 애가 센스가 참 넘쳐서 전기 이런 것도 잘 만지고 우리 집 천장을 다 바꿔준 것뿐만 아니라 조립식 가구 같은 거 계속 오면은 애 아빠도 못하는데 우리 아들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우리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멋있고 아까워라. 아들 키워봤자 남생은 뭐 있니? 주저러구를 독립적인 문장으로 분리하여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주실 거더라고 해도 너 진짜 그 말을 실감해. 넌 좋겠어. 우리 아들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맙다. 어머님 아들 잘 키워주고 결혼시키려는 마음이 그래도 싱숭생숭하지만 연애 끝이 아니라 시작이래요. 알콩달콩 살면서 손주들도 안아주고 자주 찾아보면서 효도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그래도 우리 애가 다른 이상한 애들 아니랑 널 만나서 내가 안심할 수 있어? 높아서 하모나 하고도 안 귀거 어머나. 이런 거 실례했어요. 그도 알아요. 그의 과거 신경 안 쓰셔도 돼. 잘 살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처음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머니가 자식 결혼 처음 시켜주면서 아쉬워할 거라 생각해서 말하는 거겠지? 건너가자. 점점 도가 너무 지나치게 아들을 주는 건 아까운 일이라고 선선하게 말했지만 내가 생각해도 너희를 못 믿겠어. 우리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고 너희가 나가면 우리는 곤란할 거야.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너희 누나는 집에 와서 잠만 자고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마주칠 일도 없고. 우리 집은 평소도 넓고 방도 많으니까 너희가 쓸 방이랑 화장실을 공사해서 너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다른 곳에서 살지 말고 여기로 들어와. 엄마의 말이 되는 이야기야? 우리 신랑도 신혼이 되고 싶어 하지만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우리 멀리 나가 살 거야. 그렇다면 감안해라.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PROVID 되어야 한다. 우리 집에 와서 하루를 보내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본가에서 자고 갑니다. 알았어. 매주 한 번은 부모님 집에 오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거기서 자고 올게. 더는 들어줄 수 없다는 게 정해졌으니. 두 분 중 하나는 상대의 뜻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어. 그래서 결혼한다고 했어? 나 또한 참아왔던 선에서 결심했어. 예비 남편이 서양문을 쓰는 것을 보고야 분명히 이 결혼을 하면
계속 어머님의 영향 아래에서 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때 어머니는 그럼 그냥 아들 데려가세요. 저만 떠나면 될라며 말했어. 상황이 절이 되었으니까. 자기도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예의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 나는 이 결혼을 강요당하지 않아도 되고 어머님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고 아들은 엄마를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 없는 상황이군요. 못 시키니 그냥 이쯤에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즉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고요. 남자친구의 전화번호와 시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남자 없이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죠. 제가 결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연애만 하고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것을 상대방에게 공개하고 만나기 시작했고요. 알아듣고 동의하며 즐겁게 연애를 하던 중 어느 순간 결혼을 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이 싸웠지만 결국 결혼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마땅히 여기지 않고 아들을 아까워하신다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빠지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혼 못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는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제가 큰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어서 누구든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찾아오신 게 많이 놀랐습니다. 어머님을 신뢰합니다. 여기에 김민정 씨를 만나러 왔는데 혹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시어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사무실이 조용했고 때문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에 앉아있는 제 자리에까지 다 들렸어요. 사무실 사람들이 어머님의 등장에 다 놀랐고 저 역시 놀라서 어머님을 데리고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아, 여기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우리의 인연은 그때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나 정말 너무 잘못했어. 진짜 왜 그랬을까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니? 어머니와 나는 대화를 나눠야 해.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는데 어디 있어? 나하고 어머니가 결혼할 일도 아니잖아. 결혼은 당사자들이 하는 거야? 하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아들한테 말해봐.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떻게 내게 얘기해도 전화도 안 받았대. 2번이나 했는데 민수 씨 어느 쪽 아파? 왜 2번이나 했어?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할 정도야? 너희가 그렇게 싸운 거 알아? 우리 아이가 몇 번 찾아봐도 만나줬다며 정말 끝이라 생각했어. 아이가 밥도 안 먹고 물도 못 마셔서 결국 어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렸어. 내가 정신 차려서 그때 주책 맞았다 하고 생각했어? 아들을 결혼시켜서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 아들과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요? 그냥 그 말로 입원한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려서 병원에 찾아가서 재회를 하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이 더 아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결혼식에서는 신부 측 엄마들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제 엄마가 담당했고 시어머니는 펑펑 우셨습니다. 장가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은 알겠지만 꼭 그렇게 티를 내셔야 했을까요? 좀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한 제인데 우리 집을 지켜보는 것 외에도 은근히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돌이켜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서 아쉬워요.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너희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저희는 별도로 관리하는 게 없는데요. 이젠 쓸데없이 외로워 보일 거예요. 그래, 재테크도 부부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버나요? 그걸 알아야 내가 조언을 줄 수 있잖아요. 사실 시어머니는 우리의 재테크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얼마를 버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고생시키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님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얼마를 버는 것까지 성심껏 물어보셨어요. 저도 말 못하겠어서 다 밝혔어요. 더 투명하게 나의 돈을 벌어서 쓰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니요. 제가 버는 돈은 제가 쓰는 거지요. 남편보다 제 연봉이 더 많고 직책도 더 높아요. 더 높아요. 저는 금전적이나 직업적으로 남편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더 떳떳할 수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자 바로 탓에 전환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벌면 금방 돈을 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재테크를 해야 해요. 부부가 합심해서 돈을 모아야지. 내가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경제학과를 나와서 돈도 잘 벌 수 있게 도와야 해요. 나는 원래는 접근만 하는 사람인데 이한테 설득 당해서 주식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10배를 벌어왔어요. 너도 신랑을 믿고 한번 맡겨봐. 벌써 맡겼죠.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니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편에 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잘할까 봐 걱정하지 마. 이 힘들다고 하면 내가 도와줄게. 부모 품이 좋은 거예요. 너희 통장을 내게 줘. 한 번만 확인할게. 아니요, 어머니. 아들이 결혼을 했으면 철없는 아들이라도 독립시키는 것이 맞아요.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태도는 거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지 못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아들을 데리고 가세요. 전 아무런 후회가 없으니까요. 아이씨, 내가 또 과하게 말한 것 같네.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 힘들 때 내가 도와준다는 뜻이야. 아, 알았어. 너희들이 잘 지내면 좋겠어.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즉시 이야기해야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가 다시 과한 행동을 하려 할 때 저는 실수로 입 밖에 내는 듯해서 즉시 말을 하니 팽팽한다. 그 이후로는 일체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만 빼면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신혼부부였어요. 남편과 나는 취미와 식성이 같아서 신혼 때 야식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5km 달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남편이 해외 영어 파트라서 출장을 자주 다녔어요. 출장은 보통 일주일 안에 끝나는 짧은 일정이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휴가를 겸해서 남편과 함께 여행을 즐겼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일을 해야 해서 남편 혼자 여행을 다녀오라고 했어요. 이때부터 맡은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출장은 보통 2주가 기본이었지만 때로는 한 달씩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출장이 더 자주 이루어져서 거의 2개월에 한 번씩은 갔던 것 같아요. 남편이 없는 시간이 많아져서 외로웠지만 전화나 영상통화로 서로 소통하면서 외로움을 조금 달랐죠. 그런데 이번에는 2년 동안 가야 한다고 해요. 아휴, 이번에는 좀 더 길어 2년이나 되겠네요. 당신의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있으면서 나랑 함께 가고 싶지 않은가? 회사에서 집까지 차를 제공하기 때문에 너를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나는 너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해. 내가 얼마나 일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잖아. 너와 함께 가고 싶지만 내 할 일도 많아서 미안하지만 혼자 가겠어. 그 대신 내가 휴가나 주말을 내어서 갈 거야. 우리 애도 만들어야 하고 신혼인데 널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우리 와이프는 씩씩하니까 문제 없을 거야. 남편은 2년짜리 출장을 준비하는 중이야. 한편으로는 내가 다니는 회사가 더 좋은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됐어. 이전까지 출퇴근이 1시간이 걸렸지만 이사로 인해 바람 때문에 1시간 30분이나 걸리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야근도 많이 해서 집에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가 어느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혼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주일에 며칠은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거든요. 당신이 한 해 동안 집에 없는데 나 혼자서 이곳에서 살다가 매일 1시간 30분씩 걸리는 회사 다닐 것 같아서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 이사를 가면 안 될까? 그러면 어때? 아무래도 우리 친정 근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보다는 어머님이 더 편안하고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럼 돼. 그러니까 어머님과 아버님과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잘 설명해 볼게. 그래도 당신 혼자서 지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그치, 남편이 시댁에 갔다가 회사가 멀어져서 2년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집을 친정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시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손쉽게 이사를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어요. 남편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있으면 어차피 저 혼자라서 어머님의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떠날 전날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남편을 공항에서 배웠어요. 나 없어도 괜찮아. 집이 팔리면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서 사,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큰 결정에 내가 없어서 미안해. 괜찮아. 나 독립적이고 강한 거 잘 아니? 걱정하지 말고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 시간이 늦든 안 늦든 바로 알아. 그럼 나 다녀올게. 이따 전화할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고 남편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사실 사랑까진 아니라고 자부하면서 결혼을 한 거였는데 살면서 정이 든 건지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많이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라리 바쁜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집이 빠지기 전에는 재택근무를 할 생각에 일거리를 잔뜩 집으로 가져와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 보러 와도 되냐고요. 그래서 당장 와도 된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부동산 사람들과 함께 어머님이 같이 오신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없을 때는 저희 집에 생전 안 오시던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온 것 같아요. 오셔서 저를 보고 놀라셨어요. 아이야,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있니? 출근 안 했어? 혹시 너 일 안 하니? 어머님의 말투에서 우려를 느꼈어요. 이 우려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향한 것이었나 봐요. 혹시 제가 일을 안 하면 자기 아들이 저에게 많은 돈을 쓸까 봐 걱정이었나 봐요. 그런데 어머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당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어머님, 저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머님은 그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제 회사가 이사를 가서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재택근무를 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어머님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계셨던 것 같아요. 눈빛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너는 하는 거 뻥이고 집에서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있는 거 맞으니까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죠? 연락도 없이 부동산 사람들이 너희 집에 간다고 해서 문을 열어주려고 왔지? 아이, 그런데 내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 그래요. 이제 저기 계신 거 확인하셨으니까 그만 돌아가셔도 돼요? 부동산과는 제가 잘 말할게요. 아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이 2년 동안 없는데 너희 이사 간다며 우리 아들은 힘들게 일하는데 이렇게 너는 혼자 놀고 먹고 편하게 사는데 아이, 우리 아들 혼자 등골 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없겠다. 너 혹시라도 바람... 내가 이해한 바로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나요? 갑자기 왜 바람 얘기가 나와서 남편이 혼자 등골이 휘는데 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일하고 있는 걸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집에서 일하지만 전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혼자 노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신 거군요. 그리고 왜 바람 피나요라고 하신 발언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다고 하셨고 아들인 나는 시인이라며 예전에는 여자가 혼자 집에 있으면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하셨습니다. 까딱하면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죄를 쓰거나 했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나를 보호해주고 있으니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제가 분명히 거절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사 가면 서운해하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했다. 그렇게 속 좁은 시험이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너 혼자 편하게 놀고 먹는 게 보기 싫어서 그래? 우리 아들은 외국에 가서 죽도록 일할 텐데 너는 이렇게 혼자 좋은 집에서 호강하고 살자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라도 해야 맞지? 그러니 저를 위하는 일은 개뿔, 어머님 속은 따로 있다는 것을 어머님 입으로 밝혀주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집에 왜 들어가요? 식모살이 하러 들어갑니까? 저는 결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결코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날 시어머님과는 많이 싸웠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그렇게 소리 지르며 싸웠던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는 건데 이건 완전히 저를 부려먹기 위해 시댁으로 올라는 거잖아요. 저는 결코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시어머니를 제 집에서 쫓아낸 말다툼이 일단 끝이 났어요. 어머니와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 일도 잘 안 되어서 남편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전화를 기다렸어요. 참지 못하고 새벽이지만 거기도 늦은 밤 시간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안 받아졌어요. 남편이 일찍 자는 스타일이 아니라 받을 줄 알았는데요. 시차를 두고 두세 번 전화를 해서 겨우 받았어요. 이상하게 남편 코소리만 나다가 끊기는 게 아니라면 남편이 받으면서도 소리는 안 났을 텐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받고 끊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생각이 나니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전화한 것 같더라고요. 적이 없어도 남편이 먼저 전화를 자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딱히 먼저 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또한 새벽이거나 남편이 새벽에 전화를 자주 했기 때문에 항상 남편이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그날 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밤을 깨어 있으면서 멍하니 있었죠. 그 다음 날 남편이 활동 시간에 제가 어플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었는데 거기서 혼자 사는 게 아니냐며 룸메이트가 생긴 건 아니냐고 말했어요. 제가 혼자서 아파트에서 산다고 했지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의아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의 대답 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전화를 받아 끄는 게 아닌가 생각해봤죠. 아니요, 없어. 나 혼자 살아. 내가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잖아. 아마 뒤척이면서 눌러줬나 봐. 그랬을 거야? 그랬을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았어요. 왠지 이제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죠. 일단 원초적인 것부터 알아봤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죠. 어차피 그 메일에는 별거 없어서 남편이 편 보든 말든 상관없었는데요. 여보, 새로운 이메일 안 오는데 왜 중요한 거야? 당신은 로그인이 안 돼요. 핸드폰이 이상한지 먹통이야. 바로 확인해야 하는데 답답해 죽겠어. 이메일 좀 더 있어야 오나 봐. 고마워. 남편이 로그인한 것을 확인해 보니 세상에 간이 해외에 있지 않고 국내에 있었고요. 그것도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할 때 알림이 안 뜬 거죠. 타 지역에서. 로그인하면 알림이 와야 하는데 알림이 오지 않아서 화가 나면서 이 사람이 100% 한국에 있고 서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지 당황했어요. 정말 믿었던 남편인데 뒤통수를 맞은 듯 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갔다고 거짓말을 치고 한국에 있으니 서울까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어디야? 사실 당신이 외국에 없다는 거 다 알아. 이제 거짓말 그만하고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남편은 처음에 당황하며 발뺌을 하더군요. 아니야. 무슨 소린 거야? 지금 외국에 있잖아. 거기 어떻게 가? 당신 혹시 무슨 꿈 꾼 거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이메일 확인해 달라고 한 게 있는데 그거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로그인하면 알림이 오거든. 그런데 당신 지금 서울에 있는데 알림이 전혀 오지 않았어. 일단 들어와서 집에서 얘기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반항을 하더니 제가 증거를 제시하니까 하말이 없이 인정을 했어. 아이, 그래, 알았어. 지금 집에 가볼게.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가서 얘기하자. 순순히 인정을 하는 남편의 말에서 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어.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도대체 뭘 하려고 집을 나가서 밖에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그것도 2년째인데. 1시간 뒤 남편이 처참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 고생은 안 했는지. 멀쩡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도 반갑지 않았어요. 도대체 저를 속인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전 일단 남편의 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바람핀이 나를 기만하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녔던 거야? 출장을 가긴 갔었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속인 건 이렇게 걸려버렸어서 유감스럽다. 아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당신 정말 놀라겠네요. 지금 내 걱정해줄 때가 아닐 것 같지만 도대체 뭘 하며 다니던 거죠? 무엇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여심을 이다가 오려고 했던 건가요? 저는 남편이 싹싹 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 집 말고 집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여자랑 살고 있다고요. 지금 2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도. 아니, 너 결혼한 거 아니야? 알고 있어? 그래도 내가 좋다고 하니까 같이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도 좀 참아. 너 어차피 이혼 못할 거니까 그냥 참고 살자. 나는 너도 필요하고도 필요해. 반반씩 생활하자. 요즘에는 이렇게 사는 부부들도 많아. 파트너 개념으로 생각해 어렵지 않아. 우리도 아메리칸 마인드로 가자. 남편은 전혀 2집 살림을 멈출 생각이 없었고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이 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와서 말하지만 사실 한 번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는데 이번에 어머님이 저희 회사에 오시게 되어서 겹쳐서 다시 결혼한다는 소문이 자자해 있어. 그래서 능력이 좋네. 밤일을 잘하네요. 돈이 많아서 여러 소문을 다 들었고 그 때문에라도 제가 죽어도 잘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이혼을 하게 되면 제 이미지가 추락할 것이라고요. 그때는 소문이 제일 무서웠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그때 저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 했었죠. 재회를 한 후 제가 시부모님께 제 이혼 사실을 밝히자 남편은 결혼이 어려워질까봐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혼한 사실은 시부모님은 몰라요. 언제든지 솔직하게 밝힐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소문이 퍼질까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이 인간이 그날부터 아주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과 잘 지내려고 했는데 남편은 대놓고 2집 살림을 한다고 하더군요. 가지마. 그 집으로 가지마.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처할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 집을 떠나야 해요. 2년 동안 거주를 약속했었으니 약속한 대로 그 집에 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회사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휴직을 했다고 말해야 하나요? 그런데 휴직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회사에 입사했는데 나는 사실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건 제 취미인 것 같아요. 좀 내버려 둬 주세요. 사실은 그 집에서 살고 싶어서 이를 속이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어찌 되었든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해야 해서 그래서 그 집에서 다니지 않는 곳은 가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거주하고 버젓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제 남편이에요. 그날 나는 집을 나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의 두 집 살림은 멈출 수 없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으며 남편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했지만 결코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누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겠어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님은 이젠 떠나고 우리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 후로 자꾸 학원에 보낼래라고 남의 속도 모르는 말을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해외에서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너는 편히 집에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랬지만 제가 어머니가 되어 들어가면 요점이라는 게요.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저 이렇게 괴롭히지 않으실 거죠. 알았어요. 거기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어머 진짜지 정말이지 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맞지?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지금 부동산에 가서 빨리 팔아달라고 말해놓을게. 남편 때문에 정신이 없어 하합가라고 저를 달달 볶는 시어머니한테 일단은 대충 알겠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외도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통해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복수를 하게 되었어요. 소송을 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참 괴롭더군요. 잘 살아보자고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복수심에 가득 차게 되니 참 슬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얼마나 있었는지요.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데요. 제 속이 모르는 시어머니는 다음 날 저희 집에 또 오셔서 합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 짐을 정리도 해야 하고 이사짐 센터를 불러야겠다. 짐은 찬찬히 빼놓고 일단 옷만 챙겨서 들어와서 우리의 쓰던 침대와 옷장을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쓰면 돼. 어떻게 할 거니? 저는 합가 저를 부려먹을 계획에 가득 찬 시어머니를 향해 비웃었어요. 그리고 상간녀 두 집 살림 이혼 소송에 대한 자료들을 뽑아놓은 것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님, 이것 보세요. 상간녀 두 집 살림 이혼 소송.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남편이 지금 저에게 하고 있는 만행이에요. 해외에 기는 행동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다른 여자랑 같이 살고 있어요. 어제 만났는데요. 아메리칸 스타일로 살자 해도 헛소리 하더라도 헛소리는 몽둥이이죠. 소송하는 것 아니세요? 어제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다 했으니 남편의 행동을 다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더 크게 놀라셨어요. 하긴 드라마에서도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기 아들이 지금 그런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놀랍죠. 어머, 내가 한 번만 볼게. 그 아이는 착한 애인데 왜 그랬는지 몰라. 아무래도 그 상간녀가 이상한 여자일 거야. 분명히 그 여자가 꼬셔서 넘어갔을 거야. 상간녀 소송만 해주고 우리 아이 좀 봐주면 안 될까? 여기서 러실리게 아니라 지금 남편 회사 가보세요. 해외로 간다고 하더니 온 집안에 속이다가 회사 다니고 있는 아들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미쳤다고 제가 거기에 가요. 이혼하면 끝이지만 어머님은 그러겠지요. 즉시 진짜 남편의 회사로 쫓아가셨고 남편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에 다시 우리 집에 와서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그 여자랑은 그냥 장난인가 봐. 그냥 장난 같은 바람이라 남자들 살면서 한 번씩 바람 피운다고 들었어. 우리 아이도 그런 거 같아. 내가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 녀석을 잡아서 놓을게. 우리 집에 올 것도 없어. 너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고 내가 그 녀석 이번 달 안에 돌려놓을게. 그러니까 소송은 하지 말아주라.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두 집 사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남자랑 계속 살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못하겠습니다. 최대한 고통스럽게 복수를 할 거고요. 죄값받게 할 겁니다. 그러니 어머님도 각오하세요. 전쟁을 치르게 되실 거니까요. 그리고 보니 바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 피웠네요. 제가 바람 피웠으면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어머님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시죠. 아들이라고 감싸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나쁜 짓을 하는 자식은 혼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아셨어요? 어머님은 그 뒤부터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고 저는 소송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보니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었어요. 부부가 벌어들이는 재산은 모두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법률론 관계에서는 부부 사이에 내거 정확히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모두 공동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의 재산을 남편이 바람피워서 상간녀에게 주고 있잖아요. 감정을 뺀 채로 보면 남편의 바람으로 제 재산이 새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상관에게 간 돈은 제 돈이에요.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남편이 멋대로 상관에게 탕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도 청구해서 받아내기로 했고 이미 상당 기간 두 집 살림을 한 남편이 상관에게 준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를 해서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이윽고 소송과 동시에 상간 소송을 진행했어요. 부부관계를 끊고 외도를 공모한 상간녀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 소송을 함께 하려고요. 결심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소송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소송을 당하면 그것만으로도 위압감과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꼭 소송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아, 알았어. 내가 집에 들어가 줄게. 들어가 줄게. 아이 그래, 그러니까 소송 멈춰야겠어. 당신이 대단히 착각 중이라고 생각되는데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 집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내게 영향을 주는 바는 아니고 오히려 안 들어오는 것이 내 마음에 더 편할 것 같아. 그와 상관없이 나는 당신이 나를 기만하는 것으로 보여서 그 뒤로는 벌을 줄 거야. 게다가 같이 살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이혼 소송까지 준비 중이니까 내 소송에 잘 대응해야 할 것 같구나. 우리 사이에는 이제 법적인 관계만 남아있어. 그런데 상간녀 소송하고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상간녀의 존재는 같은 회사 여직원인 그녀이구나. 그래, 인간들이란 것이 되게 신기해. 사람들은 무서운 줄 모르고 아주 스릴을 즐기고 있었는데 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소송장을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두 연달아 난리가 났어요. 서류가 배송되어 왔는데 남편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류 봉투를 뜯었다가 이혼 소송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통의 서류 안에 남편의 인생이 폭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소송장을 받은 그 여자도 졸려했는지 먼저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남편을 돌려보낼게요. 회사도 그만두고 과장님 만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 소송은 철회해 주세요. 네, 유분으로 즐길 때에는 언제를 고려 안 했나이다. 죄값을 받으려다니 무섭다고 이러는 거지요. 아니요, 나도 그런 남자가 필요 없어요. 끝까지 잘 즐기고 버리고 싶을 때 버리면 됩니다. 그것과 소송은 별개예요. 나한테 저지른 죄값을 받는 거니까 소송을 준비하시라고 상관한테 이런 전화를 받게 되고 그때 깨달았어요. 상간소송은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확실한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남편은 그 여자랑 헤어졌는지 집에 들어왔지만 제가 나가라고 해서 시댁에 들어갔고요. 저도 이혼을 하면 이 집은 시댁에서 해준 집이니 재산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결국 남편은 자신의 명의인 재산을 저한테 빼앗겼고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펴서 여자와 상대방의 재산도 되찾았습니다. 이 결과는 당연한 일이었고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전 남편과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 소문이 안 좋게 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 사건에 대해 가까운 동료들이 알고 있었고 송환 과정에서 표정이 안 좋았다는 점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혼이 무슨 대수인가요?
들으니까 솔직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 같습니다. 이번 남편도 마찬가지이고 전 남편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진짜로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정리되고 결혼 전에 제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 마음속에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발생한 불행한 사고라고 생각해 주시고 과도한 생각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가벼운 마음으로 털어내셔서 다시 일어서서 삶을 즐겁게 살아가세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일상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